1859년 테레사 바졸리 시클스는 미국에서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 중 하나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필립 바턴 키 2세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남편인 다니엘 시클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대낮에 그녀의 연인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필립은 유명한 인물이었고 그의 공개적인 살해는 전국을 사로잡은 선풍적인 재판을 촉발시켰으며, 이 재판은 영원히 법률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테레사 바지올리는 1836년에 뉴욕시에서 태어났지만 정확한 날짜와 월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주세페 안토니오 바지올리로 부유한 이탈리아 출신 작곡가이자 오페라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1832년에 뉴욕을 방문한 이탈리아 오페라단의 단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대본 작가이자 음악 교사로 변신한 로렌초 다 폰테를 만났습니다. 그가 다 폰테 가족과 더 많이 교류하게 되면서 그는 마리아와 알게 되었는데, 마리아는 로렌초의 양딸로 추정되지만 일부 자료에서는 그녀가 혼외 관계의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때 주세페는 30대 중반이었고 마리아는 겨우 10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 허락되었고, 마리아가 겨우 15세였던 1834년에 두 사람이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레사는 2년 뒤 태어났습니다. 테레사는 매우 음악적이고 국제적인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으며 어린 시절 대부분을 할아버지인 로렌초 다 폰테의 집에서 보냈습니다. 로렌초 다 폰테는 수십 년 전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와 함께 일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예술가, 다양한 언어, 그리고 사상들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테레사는 매우 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10대 시절에는 여러 언어를 구사하고 여러 악기를 능숙하게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양이 있고 세심하게 가꿔진 세계도 테레사를 오래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곧 알게 되겠지만 그녀는 곧 그의 이름 때문에 그녀가 악명을 얻게 될 남자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1850년대 초 테레사가 10대에 접어들 무렵, 그녀는 이미 눈에 띄는 아름다움과 점점 더해지는 매력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51년 그녀는 다니엘 시클스와 만났지만 사실 이것이 그들의 첫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1819년 10월 20일에 태어났으며 뉴욕의 변호사이자 지역 정치인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변호사가 되었지만 1830년대 후반과 1840년대 초반에는 도시의 출판업계에서 일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로렌초 다 폰테와 안토니오 바조리와 같은 문화 인사들과 교류하게 되었고, 이들은 자신들의 음악 주석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 폰테의 아들이자 뉴욕에서 활동하던 교수와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성공을 거두었지만 20대 초반에는 부모님이 그가 불안정하고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로렌초 다 폰테의 학구적인 집안에 머물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곳에서 그는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는 1830년대 후반 약 20세였을 때 그곳에서 약 1년 정도 살았던 것으로 전해지며 테레서는 아직 아기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들은 몇 년 후인 1851년에 다시 만났고, 그때는 다니엘이 뉴욕주 의회에서 지역 정치인으로 자리 잡은 상태였습니다. 다니엘은 곧 젊은 테레사에게 반했고 곧바로 청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회적 지위와 오랜 가족 인연에도 불구하고 바지올리 가족은 처음에는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은 다니엘은 1852년 9월 17일 에테레사와 민사 결혼식을 올렸고, 이후 그녀의 가족이 승낙한 뒤 종교식으로 정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정확한 나이 차이가 얼마였는지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일반적으로 1819년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후에는 1825년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자신과 어린 아내 사이에 뚜렷한 나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초기 출생 연도를 받아들인다면 다니엘은 33번째 생일을 얼마 남기지 않은 나이였고, 테레사는 결혼 당시 약 16세였던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결혼은 곧 스캔들로 인해 무너지게 됩니다. 다니엘과 테레사의 결혼은 비교적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테레사는 1853년 늦은 봄에 딸을 낳고 그들은 그녀에게 로라 뷰켄캐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전년도 9월에 결혼할 때 테레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의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두 사람은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속도 위반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결혼 초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1852년 테레사와 결혼 당시 바람을 피우지 않았으나 그의 행동에 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때 뉴욕주 의회에서 알려진 매춘부와 어울리고
그녀를 의회 회의장에 데려온 일로 견책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주 집을 비웠다는 사실이 이런 추측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예를 들어 로라가 태어난 직후 다니엘은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 정부를 대표하는 무역 사절단의 일원으로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데려온 그 매춘부 페니 화이트를 영국까지 데려갔고 런던에서 그녀를 빅토리아 여왕에게까지 소개했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온 후 그는 1856년에 미국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어 다음 해에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다니엘과 테레사는 워싱턴 DC로 이사하여 정치 생활의 중심지인 라파엘트 광장 근처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테레사는 곧 상류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되었고 그녀의 아름다움과 매력 그리고 훌륭한 파티 주최 능력으로 유명해졌으며 심지어 워싱턴 사교계의 여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겉보기엔 두 사람이 완벽한 부부였지만 다니엘의 반복된 외도가 이를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857년 3월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테레사는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 필립 바턴 키 2세를 만났습니다. 필립은 프랜시스 스캇 키의 아들이었습니다. 프랜시스는 유명한 미국 시인이자 변호사였습니다. 그가 가장 유명한 이유는 포트 맥켈리의 방어라는 시를 쓴 것이었습니다. 이 시는 1812년 전쟁 중 메릴랜드 볼티모어에 있는 포트 맥켈리를 미국인들이 영국군에 맞서 방어한 사건을 다룬 열정적인 민족주의 작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이 시를 알지만 이 이름으로 불리는 건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이 시는 이후 곡조에 맞춰졌고 오늘날 성조기어 영어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필립과 테레사는 같은 사교계에서 활동했고 모임과 행사에서 자주 마주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다니엘이 정치적인 일로 자주 자리를 비우자 테레사는 혼자서 이런 행사에 자주 참석했지만 필립은 항상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아직 매우 젊고 점점 더 고립되어 가던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환멸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1858년 봄이 되었을 때 시클스 부부가 워싱턴에서 약 1년 정도 살고 있었는데 이 무렵 테레사와 필립의 우정은 불륜으로 발전했습니다. 필립은 워싱턴에서 저명한 인물로 컬럼비아 특별고의 미국 연방검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필립은 1818년에 태어났으며 그때쯤 22살이었던 테레사보다 18살이나 나이가 많았습니다. 필립은 또한 4자녀를 둔 호랍이었으며 도시에서 가장 잘생긴 남성 중 한 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필립과 테레사 사이의 불륜은 거의 1년 동안 이어졌으며 대부분 대중의 시선에서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비밀을 지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립의 점점 깊어지는 애정은 숨기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자주 테레사 집 근처나 그녀가 있을 곳에 나타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났고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는 테레사의 마차 안에서 만나기도 했으며 결국 더 은밀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필립은 시클스 부부 집 근처에 작은 집을 임대해 두 사람이 몰래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필립은 테레사의 집을 지나갈 때 손수건을 흔들어 신호를 보냈고 테레사가 같은 방식으로 응답하면 두 사람은 그 집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신호가 결국 그의 몰락을 초래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관계를 비밀로 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1859년 2월 24일에 익명의 편지를 통해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한 다니엘은 테레사를 추궁했습니다. 처음에 테레사는 불륜을 부인했지만 압박을 받자 무너져 내리며 필립과의 만남을 자세히 묘사한 자필 고백서를 썼습니다. 그 일 후 다니엘은 테레사에게 필립을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다니엘에게 편지를 보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테레사와 필립의 불륜은 시클스 집안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기 때문에 필립이 드나드는 것을 본 누군가가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필립 바턴 키 2세가 그로부터 불과 사흘 뒤인 1859년 2월 27일 워싱턴 DC의 라파이트 광장에서 살해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라파이트 광장은 현재 프레지던트 파크로 불립니다. 그날 다니엘 시클스는 광장에 있는 자신의 집 밖에서 필립 키를 보았고 그가 손수건을 흔들며 테레사에게 나오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필립은 며칠 동안 테레사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해 불안해했고 라파에트 광장 반대편 시클스 저택 바로 맞은편에 있는 코스모스 클럽의 방을 빌렸습니다. 필립에게 불행하게도 그는 그 불륜이 발각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광장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기다리고 있을 때 다니엘은 여러 자루의 권총으로 무장하고 그를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사건을 가까이서 목격한 인물이자 변호사인 세뮤얼 F. 버터워스에 따르면 다니엘은 필립이 밖에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 필립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외쳤다. 이 악당아, 내 집을 욕되게 했구나. 너는 죽어야 한다. 필립이 맞받아쳤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그러자 다니엘이 총을 꺼내 필립을 향해 쐈습니다. 첫 번째, 총알이 필립의 손을 스쳤고 그 뒤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다니엘 시클스가 또 한 발을 쏘아 필립의 사타구니 아래를 맞췄습니다. 부상을 입은 필립은 비틀거리며 도망쳐 근처 나무 뒤에 숨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살인이다, 날 죽이지 마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정말로 그를 죽일 생각이었고 더 가까이 다가가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두 발을 더 쐈습니다. 그중 한 발은 불발이었지만 다른 한 발은 필립의 가슴을 정통으로 맞춰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다니엘은 도망쳤고 필립은 근처 집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곧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늦게 다니엘은 법무장관 제레마이어 S. 블랙의 집에 피신했다가 체포되었지만 예상할 만한 환경에서 구금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엘 시클스의 체포는 워싱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악명 높은 음침하고 쥐가 들끓는 감옥에 수감되었지만 그의 처지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에서 가져온 식사와 난방이 되는 방 등 특별한 편의를 제공받았고 가족부터 워싱턴 사회의 저명 인사들까지 끊임없이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전국의 신문들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스캔들의 전말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4월 4일 재판이 열리자 법정 밖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시클스는 1850년대 말에는 충분히 부유한 사람이었고 자신을 변호할 최고의 변호사 8명으로 구성된 팀을 고용했습니다. 이 팀은 뉴욕 출신의 제임스 브래디가 이끌었는데 그는 주민들을 위협하는 것으로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반대로 검찰 측은 능력이 부족한 변호사인 로버트 올드가 이끌었습니다. 시클스는 인기 있는 정치인이었고 배심원이 선정되는 동안 배심원 후보로 고려된 75명 중 72명, 이 피고인에게 동정적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변호인단은 그들의 주장을 이례적인 방식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시클스가 필립 키와 시클스의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신이 나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니엘의 변호사 중 한 명인 존 그레이엄이 말했듯이 만약 그가 극도의 분노 상태에 있었다면 자신의 눈앞에 아내를 유혹한 뻔뻔하고 무자비한 자가 있는데 그 정도의 격정에 휩싸이는 것이 남자로서 과한 것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시적 정신착란이라는 주장이 전개되면서 법정에서는 살해당한 키가 오히려 재판을 받는 사람처럼 되어버렸고 시클스는 피해자로 묘사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인단은 그녀가 불륜을 인정한 서면 자백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다니엘의 행동을 더욱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검찰 측은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그 문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굴하지 않고 시클스는 직접 행동에 나서 자백서를 언론에 유출했고 언론은 이를 전문으로 보도하여 테레사의 사생활을 드러내고 사건을 둘러싼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순간은 한 의사가 증인석에 나와 증언했을 때였습니다. 테레사의 불륜 사실이 드러난 후 다니엘이 심리적으로 무너진 정도가 너무 심해서 다니엘이 필립 T를 살해하게 만든 광기에서 결코 회복하지 못할까봐 걱정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테레사는 언론에서 매일같이 비방과 중상을 당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피했습니다. 4월 26일에 법정 심리가 끝났을 때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다니엘이 2월 24일 테레사의 불륜을 알게 된 후 3일이 지난 27일에 필립을 살해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이번 살인이 충동적 범죄라는 주장에 약점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다니엘은 진정할 시간이 사흘이나 있었습니다. 그가 그 사흘이 끝난 후에 필립을 살해했다는 사실은 계획적인 살인임을 시사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단 1시간 만에 배심원단은 돌아와서 시클스의 일시적 정신 이상 주장이 정당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니엘은 워싱턴에서 그의 석방을 축하하기 위해 1,500명이 참석한 대규모 파티를 열었습니다. 재판의 여파는 어쩌면 그 전과 재판 중에 일어났던 일들만큼이나 이상했습니다. 테레사와 다니엘은 잠시 소원해졌지만 이혼하지는 않았습니다. 테레사는 언론에서 맹렬히 비난받았고 동부 상류 사회에서 외면당했습니다.
반면 바니엘은 의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람들이 정말로 살인범이 누구였는지 이해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결국 두 사람은 어느 정도 화해했는데 이 결정은 신문에서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떠들썩한 이야기는 금세 지난 뉴스가 되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1860년 11월에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한 달 후 연방에서 탈퇴한 첫 번째 주가 되었고 1861년 4월 남부연합이 남부에서 연방군을 몰아내려 하면서 미국 남북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859년의 죄판은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어쨌든 데니얼 시클스는 이제 자신의 명성을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연방군 장교가 되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1863년 7월 초 그는 게티즈버그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전투 중 그의 오른쪽 다리는 대포 아래 크게 다쳤습니다. 그의 다리는 절단되어 워싱턴에 있는 육군의학박물관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뼈는 오늘날까지도 국립보건의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테레사는 스캔들 이후 결혼 생활이 예전 같지 않았고 주로 대중의 시선을 피해 지냈습니다. 그녀는 남은 생애의 대부분을 뉴욕에서 보냈으며 1867년 2월 5일 브루클린에서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겨우 30 혹은 31살에 불과했습니다. 몇 년 전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가족 인맥 덕분에 그리니치 빌리지 장례식에 많은 이들이 참석했습니다. 1869년 다니엘은 미국의 스페인 주재 공사로 임명되었고 몇몇 소문에 따르면 그는 망명 중이던 이사벨라 2세 여왕 과도 불륜 관계였다고 합니다. 마드리드에서 그는 카라미나라는 스페인계 프랑스 여성과 연애를 시작했고 1871년에 결혼했습니다. 부부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1880년에 고향으로 돌아온 후 그는 뉴욕에서 여러 공직을 맡았고 1893년부터 1895년까지 2년간 잠시 의회에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렵 테레사와의 사이에서 낳은 그의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멀어졌고 알코올 중독자였던 라우라는 1890년에 겨우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니엘 시클스는 오랜 세월을 살았고 1914년에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사실은 그는 게티스버그 전투의 고위 지휘관들 중 유일하게 동상이 없는 인물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제는 그의 유산을 규정지은 스캔들, 재판, 그리고 살인사건이 남긴 그림자를 반영합니다. 테레사 바졸리, 시클스에 관한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흥미롭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컨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역시 아래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영상을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포카튼 라이브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